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채권 시장을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뭐 지금 FOMC의 금리 인하 전망도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물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물가 지표가 또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LS증권과 함께 채권 시장을 좀 보고 있고 또 채권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또 언제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이제 매주 좀 알찬 그런 정보를 저희가 좀 얻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LS증권의 오충근 상무님과 함께 지금 현재의 채권 시장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남아있는 여러 가지 어떤 연준의 금리 정책도 중간중간에 저희가 많은 인사이트를 제가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S증권의 오충근 상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저희가 오늘 상무님께서 너무나 좋은 자료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이 자료를 들어가기 전에 네. 일단 노동지표가 발표가 됐고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고 어제 뭐 생산자 물가지표 나왔지만은 지금의 이러한 채권 시장의 움직임 상무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채권 시장에 계셨잖아요. 네. 지금의 이 상황을 뭐 어떻게 간단하게 조금 총평을 좀 하자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지금은 이제 많은 시청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변곡점이 약간 다다른 느낌이 드는 변곡점에.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에서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못할 거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그 영어 표현으로 하면 the longer, the higher, 그러니까 the higher, the longer. 그러니까 높은 금리가 더 오래 간다. 근데 이제 그게 그 컨셉이 한 2년 전부터 시장을 지배했고 맞아요. 지리하게 저희를 이제 괴롭혔죠. 불편하고 이제 채권은 이제 끝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 정도로 한동안 지탱이 되어 왔는데 그 컨셉이 최근에는 이제 연준의 스탠스도 살짝 비틀어진 것 같고 실제로 시장의 자금 움직임도 채권 쪽으로 유입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요. 네. 여러 가지 현상들이 동시적으로 채권의 우호적인 상황이 발생을 할 수급, 뭐 데이터, 그다음에 연준의 스탠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변곡점에 달하는 느낌이 들고 실질적으로 금리가 많이 지금 한 30bp, 0.3% 정도 고점 대비 하락한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듯이 CPI 데이터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봐야 되고요. 네. 지금 뭐 물론 약간 좀 거시적으로 제가 좀 질문 드리면 유럽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부채 문제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미국도 뭐 부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장기 금리 자체가 약간 좀 높은 그러니까 약간의 뭐라 할까요?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고 있는 뭐 그러한 지금 장단기가 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경기를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가? 부채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 또는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의 어떤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이제 강하게 좀 녹아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무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금리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거든요. 말인즉슨 금리 커브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던 금리 커브는 단기는 낮고 단기는 높고 해서 이렇게 장단기가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최근에는 단기 금리가 너무 높았고 이제 인하 기대를 앞두고서 조금씩 빠지는 와중에서 초단기 쪽은 아주 높은데 1년, 2년, 3년은 또 아주 낮고 그러니까 비정상이네요. 네, 아직도.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는 아주 초단기보다는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초단기보다는 살짝 높고 그래서 이제 이 커브가 이렇게 뭐랄까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경기를 뭐 A, B, C식으로 규정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연준이 금리 인하 스탠스를 잡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추세를 보아가면서 금리가 인하될 때 그러면서 지금 지나치게 높아 있는 단기 금리는 내려가고 중기 금리는 적당히 내려오고 장기 금리도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따라올 텐데 이제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무슨 경기 침체냐, 장기는 왜 이렇게 지금 뭐 미국이 부채가 너무 과대해서 채권 시장이 뭐 이렇게 절연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 이제 그런 선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거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커브가 정상화될 때는
괜찮아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결코 장기 금리가 4% 5%대에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생각지 그렇게 않거든요. 않고 계시고요. 인플레이션이 적절히 억제되어 있다고 연준의 생각에서는 동조하는 편이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지금 이 상태도 경기에 영향을 어떤 순풍이 불도록 잘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크게 확대 해석하거나 왜곡 해석할 필요는 없고 단지 이제 유럽의 문제는 조금 틀리죠. 예. 프랑스하고 영국은 그 나라 소규모 개방 경제 안에서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 또는 그 영국 같은 경우는 그 보험사들이 장기물을 주로 수요가 있었는데 그게 규제로 인해서 막히면서 장기금 수급이 깨지면서 금리가 올라간 거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에 대입시켜서 미국 장기채 금리가 뭐 그렇기 때문에 외부 효과로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장기 금리가 수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똘똘한 건 미국밖에 없구나.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장기물들이 훨씬 더 금리가 안정적이고 더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결국에는 채권 시장을 일부 우리가 스마트머니라고 이해를 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상무님께서는 채권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의 그 상황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0.5초 시간이 잠깐 걸렸습니다만, 뭐 그렇게 보신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상무님께서 주간 가격에 대한 업데이트를 이제 히트맵으로 통해 가지고 그 성과 분석을 좀 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뭐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네, 지난주에 여러 가지 고용 뉴스들이 나오면서 가뜩이나 고용 지표들이 매번 고용 지표가 이제 위축되면서 결국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장기물 금리가 주도적으로 많이 내렸죠. 물론 단기도 내렸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은 안전자산 채권 부분에 미국 중장기, 영국 길트, 영국 국채, 프랑스 국채. 오늘 정말 딱딱 나왔네요. 제일 중요한 거. 세 개를 보시면 주간 가격 변동 수익률을 보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 2.6%로 가장 높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국 국채나 프랑스 국채가 조금 레깅을 했지만 역시 금리가 빠지면서 가격이 같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여기서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이렇게 금리가 인하될 때는 대체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면서 투자 등급 회사채 성과가 조금 더 위축될 수도 있는데 보면 투자 등급 회사채 즉 크레딧물들의 수익률이 더 높았거든요. 이거는 지금의 이제 금리 인하 국면을 경기 침체나 또는 그 경기 악화 뭐 이런 위축 이렇게 해석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런 회사채 시장 환경, 기업들의 영업 환경이 더 좋아질 거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물론 모든 회사채들이 그러지는 않을 거고 여기에서는 저희가 주로 언급했던 알트리아 담배 회사와 그다음에 오라클을 새로 하나 넣어봤는데요. 오라클은 한동안 조금 이제 IBM처럼 레거시 IT 업계가 그 주식도 위축이 됐었지만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굿 뉴스가 나오면 3천억 불인가요? AI 관련해서 그 수주 뉴스가 나오면서 한 주간에 4.6% 채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물론 이런 게 체리 피킹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게 금리 인하 환경에서 장기물들, 국채도 수혜를 받지만 이런 그 우량 기업들, 그다음에 그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이런 회사채들도 진입 기회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국채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사실 안전자산 채권, 그러니까 국채와 회사채와의 관계를 봤을 때 지금 회사채가 상대적으로 좀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저는 확 와닿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시장 자체는 특히나 채권 시장에서는 이거를 지금의 금리 인하 환경 자체가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나 이런 쪽으로 전혀 보고 있지 않다라고 완전히 그걸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더 우호적인 환경으로 보고 있다라는 우호적인 거죠. 환경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심 노동 지표의 수정치가 너무나도 급감했고 물론 이제 뭐 바이든 정부다, 뭐 트럼프 정부다, 뭐 여러 가지 뭐 말은 많지만 이런 것들이 이게 뭐 다음 노동 지표까지 좀 지켜봐야 되나? 경기 둔화나 이게 뭐 노동 지표가 뭐 실업률이 조금씩 또 올라가려나? 뭐 물론 절대치가 낮지만 그러다 보면 채권 시장이 일부 경기 둔화의 메시지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전 내심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니까는 뭐 있을 수 있으나 뭐 그렇게까지 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히트맵을 통해서 지금 채권, 국채와 회사채를 이렇게 우리가 좀 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신흥국이나 뭐 하이힐드 채권,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다뤘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또 어떤 흐름이 있었나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국채도 괜찮았고 투자 등급 회사채도 괜찮았는데 조금 한 단계 더 리스크가 높은 신흥국 국채들은 성과가 더 좋았죠. 저희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이제 전투 민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투적으로 이제 채권도 가야 되는데. 네, 너무 이제 많이 낼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모욕스럽기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신흥국 채권 중에 브라질은 이제 신흥국의 대표 채권이고 국채이기도 하고 고금리 채권이고 비과세이기 때문에 꾸준히 수요가 브라질 채권은 이자 그다음에 매매 차익, 만기 상환 손익 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찌 됐든 이렇게 금리가 저금리 환경으로 가고 글로벌 경제가 침체로 빠지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이런 고금리 신흥국의 달러 채권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금리가 전체적으로 낮아진다. 특히나 이런 고금리 채권, 그러니까 7.7% 이상의 국채를 이제 찾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또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막 7%, 8%도 너 뭐 그거 보고 채권 투자하냐 이제 이런 시선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뭐 속말로 현타가 오는 순간 이런 채권들에는 수요가 계속해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페맥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최근에 저희가 언급을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그 이전에도 이제 멕시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거를 실행에 옮기면서 지난주에는 또 그 페맥스 채권에 100억 불에 달하는 페맥스 채권을 바이백을 발표했어요. 아, 그래요? 네. 지난주에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이제 멕시코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거기에 나온 돈으로 유동성을 지원해 주는 것도 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맞아요.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페맥스가 그 만기 짧은 채권들 28년 만기 도래하는 채권들 100억 불을 텐더오퍼라고 그러죠. 이제 채권단한테 우리한테 되팔아, 가격 더 줄게. 그래가지고 시장 가격보다 높게 사가는 100억 불 규모예요. 그래서 28년 만기 채권들까지 채권 발행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부채가 이제 한 100억 불 가량 줄었고요. 그러네요. 이제 그렇게 해서 상환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페맥스의 익스포저가 노출된 기관 투자가들은 만기를 연장해서 다른 채권을 사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물들이 지난주 한 주 동안에 한 6.3%가 또 성과가 났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 페맥스 채권이 멕시코의 국영 기업이고 정부의 암묵적인 보증하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 만기 수익률이 저희가 3개월 전에 이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10% 넘었을 때 소개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8.27%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익률 채권의 금리 자체가 2% 이상이 떨어진 상황에서 과연 이제 이 이상 이제 낼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조금 이따 한번 꼭지에서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페맥스를 아마 저희 프리마켓 뉴욕 보시는 분들은 다 브라질도 정말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들었거든요. 김종국 상무님한테 듣기도 하고 페맥스도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금리나 시그널이 계속 이제 나오다 보니까 하이힐드 채권을 포트폴리오에다 특히나 이제 적극적으로 채권에 좀 공격적인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분들은 하이힐드까지도 이제 지난주 뭐 지난주 해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하이힐드는 좀 뭐 어떤 상황인가요? 그래서 이제 하이힐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가장 체리 피킹을 그 주의 깊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회사채, 특히 하이힐드 채권의 그 가상금리, 국채 대비 추가 금리가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좁혀져 있어요. 위험에 대한 보상이 아주 뭐 인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워낙 국채 금리가 높다 보니까 전체 수익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금리 자체는. 하지만 이제 국채 대비 그 추가 금리가 인색한 편인데 그래서 어떤 턴 어라운드 개념에 속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만기가 너무 길지 않고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이 예. 긍정적인 원활하게, 포지티브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예. 뭐 이 회사가 뭐 투자 등급이 되고 아주 막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예. 만기까지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어서 만기 상환을 받는데 뭐 불편함이 불편 없는 없는. 느낌을 주는 채권을 이 체리 피킹하듯이 찾아가야 되는 마켓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이런 채권들은 전체 포트에 뭐 한 5%나 10% 정도 아주 적은 분량으로 해서 담아가되 예. 반드시 체리 피킹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예. 여기 나온 이제 PBF나 오가논이나 메이시 리테일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하이힐드 마켓에는 검증된 채권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단계에 있는 채권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한번 시도해보지만 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금은 우리가 뭐 체리 피킹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신중하게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처음에 저희가 이제 채권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시기에서 뭐 코인 관련돼서도 좀 말씀을 좀 네. 해주셨었는데 지금 뭐 어떤 상황인가요? 이쪽 코인 크립토 넘어갈까요, 쪽은 제 전문은 아니지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최근에 이제 크립토가 조금 보합권에 머물거나 맞아요. 조금 주가도 조금 맞습니다. 약간 특히 그러니까 크립토 자산들의 그 보합보다 이런 관련주들의 주식이 조금 더 하락폭이 컸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워낙 이 주식들이 관련 주식들이 그동안 그 랠리에 편승해서 급등한 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빠지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주간 수익률 변동이 이제 이 빨간색 전체 섹터에서 가장 안 좋은 0.2%, 0.5%는 뭐 이게 뭐 조금 그렇지만 월간으로도 한 3% 이렇게 좀 많았고요. 이제 하나가 이제 국내 LNF라고 2차 전지 관련주에 사실 유동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한동안 조금 우려도 있었는데 최근에 뭐 주식이 아주 랠리를 한 건 아닌데 이제 정부가 바뀌고 이제 이런 쪽에 어떤 전폭적인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기대로 인해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살짝 불식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제어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지금 현재 이 10이거든요. 전환사채인데 페리티는 14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채권을 사서 주식을 전환해봤자 주가의 그 14%밖에 되지 않는 주식을 받아가기 때문에 전환 밸류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시장 가격이 워낙 낮다 보니까 시장 가격이 70 조금 안 되죠. 그런데 이제 4.6년 후면은 만기 100을 상환받기 때문에 저게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올 그래서 수 이제 만기 수익률이 한 17.8%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기저효과 때문에 이 채권 가격이 50 밑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68, 70 가까이 되면서 연 수익률로는 가장 높은 34%. 34%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채권들은 저희가 이제 저희 데스크 차원에서 공유할 수는 없고요. 오랫동안 2차 전지 주식들을 다뤄본 분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주식은 좀 별론 것 같아. 근데 LNF 회사가 주식은 별론 것 같은데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 하는 확신이 있는 분이라면 조금 짧은 만기에서 꽤 높은 고수익률을 연 18%니까 3년으로 따지면 50%가 넘는 그러네요. 이것도 너무나도 좀 좋은 또 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주식 투자가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 공식적인 데스크 견해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럼 누구 견해입니까, 이거? 이런 채권들을 찾는 이제 투자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있어서 이제 이런 유형의 주식 최근에 이제 이런 2차 전지 관련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이런 전환사채를 찍었는데 워낙 이제 매출이라든가 수익이 안 나다 보니 채권들이 소외받고 가격이 아주 급락한 경우 채권들이 생기다 보니 이제 이런 채권들을 관심 있게 찾아다니는 또 그런 열성적인 투자가분들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LNF에 관련해서도 지금 1년 총수익률이 34%나 되고 지금 현재 만기 수익률 자체가 연 거의 18% 정도 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사실 그 페맥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뭐 채권에 대해서
아까 뭐 너무 더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신 그 100억 달러인가요? 예, 100억 달러의 규모의 어떤 뭐 자사주 뭐 이러한 부분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매입에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페맥스에 좀 들어가도 괜찮은가?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오히려 차익을 좀 실현해야 될 단계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지금 이 표를 보면은 이제 페맥스 이 제일 위에 있는 수익률이 페맥스의 수익률이 지금 8.6% 정도 되고요. 멕시코 국채가 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채권의 금리 차가 2.1%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한국 국채와 한전의 금리 차가 뭐 예를 들어서 2%씩 벌어진다 그러면은 한전이 아주 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대입해 보면은 여전히 페맥스는 저렴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페맥스 단순히 페맥스 멕시코만 놓고서 볼 수는 없고 그 이제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유사한 등급의 나라 콜롬비아 물론 이제 멕시코보다는 조금 이제 급이 떨어지는 나라이긴 하지만 네네. 마찬가지로 남아메리카 신흥국들의 그 나라 구조가 국채가 있고 이런 국영 기업 채권이 있는데 예. 마찬가지 동일한 만기에 콜롬비아 국채와 거기 국영 기업 석유 회사의 금리 차가 지금 1.5%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면 예. 지금 페맥스가 그동안 워낙 그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가 그러니까 국채 대비 6% 이상 금리가 높았다가 지금 2% 초반대로 떨어진 거거든요. 벌써 지금 들어가기 약간 좀 애매한 애매하네요. 레벨입니다. 근데 유사한 다른 케이스를 보면 여전히 한 0.6% 정도의 그 어떤 랠리룸이 남아있다. 0.6%라고 하면은 가격으로 따지면 한 6%, 7%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을 잘 알고 여전히 한번 그 이벤트 드리븐으로 이 랠리의 끝을 한번 즐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 올 만큼 왔다. 네. 차라리 지금 만약에 이제 이전에 저희 방송을 보고 페맥스를 사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페맥스 채권보다는 차라리 브라질이나 멕시코 국채가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바꿔 타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근데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보셨던 분들은 거의 뭐 귓가에 약간 환청처럼 브라질 그것만 들어가지고 거의 브라질만 사고 계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페맥스가 지금 8.6%인데 동일한 만기에 브라질 국채가 7.1%에서 2% 정도 되거든요. 7.1%, 1, 2%. 그러면 한 1.5% 차이가 나는데 브라질은 비과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비과세. 그래서 그 세금 효과를 고려하면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얼추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페맥스가 멕시코 정부 특히 이제 최근에 신임을 얻고 있는 셰운바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국영 기업체와 국가가 발행한 채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상황에 놓고 보면은 브라질 국채가 페맥스 채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브라질 정말 거침없는 브라질 채권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대신에 US 달러 표시로 돼 있는 브라질 채권이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 뭐 물론 앞서서 제가 이제 오프닝 때 좀 제가 질문 드렸던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뭐 장기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장기물 채권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금리 인하 시기 때 이제 장기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때인가 이런 타이밍을 또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이런 4% 후반대 또는 뭐 5%에 가까운 미국으로 우리의 기준을 보게 되면 이런 금리를 언제 우리가 또 기회가 있을까? 뭐 블랙락에서는 이게 절호의 기회다라는 그런 의견도 내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떤 기회입니까? 이게 좋은 기회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분명히 그러니까 그 변곡점에 이른 상황인데 이 변곡점이 바로 가느냐 아니면은 약간 범피하게 가느냐. 이렇게 범피하게 가느냐. 지금까지는 너무 범피했는데. 또 이번에 CPI가 또 어찌 나올지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 여러 번 언급을 드렸지만 5%대에서는 한번 분할 매수를 계속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 저희 상무님이 CPI 보시고 다시 오시겠어요? 여기? 그렇게 불러주시면 한번 더 오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그 장기물의 금리는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장기물을 편입할 때 되도록이면 금리가 1% 정도 빠졌을 때 그 리턴이 가장 큰 채권을
그 컨셉으로 들어간 투자가라면 그런 채권을 골라가는 것도 묘미지 않을까. 그쪽에 포커싱을 한다면. 네. 그래서 이제 채권들은 여기서도 이제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1% 빠졌을 때 가장 그 베타 효과가 큰 채권들이 뭐냐라는 채권을 1위부터 8위까지 해놨거든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채권들이 1, 2, 3위를 보면은 금리가 1% 빠졌을 때 총 수익률로 바로 본다면 영국 국채가 28%예요. 1% 빠졌을 때 그렇습니다. 28% 네, 수익이 나는 거죠. 수익이 난다고요? 네. 그게 이제 보면 영국 국채는 이 채권이 가격이 앞에서 소개가 되었지만은 금리가 1%가 안 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한 35 정도 돼요. 네네. 말인즉슨 이제 듀레이션이 굉장히 긴 채권이고요. 베타가 큰 채권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리 1%에 가격 변동성이 훨씬 큰. 그걸 이제 채권에서는 이제 컨벡시티 볼록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이제 듀레이션이 커지는 채권이 이제 리턴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왜 페맥스 좋은 채권이라고 얘기했지만 페맥스 같은 경우는 팔이네요. 쿠폰이 7.69 아주 높고요. 그래서 듀레이션이 생각보다 짧아요. 거의 2배가 차이 납니다. 듀레이션이. 그래서 이 채권은 금리가 빠졌을 때의 그 상대적인 수혜는 덜하죠. 하지만 그 반대급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설명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금리 하락을 노리고서 채권을 선별할 때는 영국 국채, 지금 미국 국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2050년 만기 채권이 가장 듀레이션이 커요. 쿠폰이 1.25밖에 안 돼서 가격이 40대 후반입니다. 너무 매력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 채권도 가격 금리가 1% 빠지면 만기 수익률이 3.76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 채권 가격이 60.9로 올라가고 총 수익이 이렇게 생겨서 수익률이 25%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낮다 보니 이제 이런 기저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크게 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채권들을 골라갈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만약에 금리가 올라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또 반대가 또 만약에 금리가 뭐 CPI가 막 튀어오른다든지 뭐 이래서 금리가 올라갔다. 금리가 다시 올라버리면 그러면 이제 가장 적게 손실을 보는 채권이 1위지 않겠습니까? 금리가 올랐을 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은 높은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은 그 손실 폭을 줄여서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 3%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말 이 채권으로 내 스타일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예를 들면은 수익률, 그러니까 뭐 손실률이 좀 적고 하지만 뭐 금리 인하 시기에서 마이너스 1%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약간은 뭐 8이나 7이 정도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손실을 내가 방어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말 이게 스타일이네요, 정말 본인의 스타일. 물론 이제 이런 페맥스나 국채를 동일한 그 카테고리에 넣어놓고서 비교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동일한 국채끼리 비교하는 게 더 맞는데요. 어쨌든 그 채권은 이런 캐리 효과라고 하죠. 높은 쿠폰이 갖고 있는 그 미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쿠폰을 향유하고자 하는 목적이냐 아니면은 그런 저쿠폰 딥 디스카운트 된 할인채를 사서 어떤 그 베타 효과를 누려서 이거 듀레이션 플레이라고 전문적인 말로 하지만 그런 듀레이션 플레이를 해서 그 자본 차익을 높게 가져갈 거냐는 이제 본인의 시장의 전망 또는 느낌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전략적이고 정말 너무 재미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금리가 전혀 불변해서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래도 이제 페맥스 같은 채권은 그러니까 높은 쿠폰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6.6%로 1등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리가 불변됐을 때에 1위부터 8위까지 이렇게 또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뭐 금리의 어떤 변화에 따라 가지고 또는 나의 어떤 투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정말 전략을 좀 다양하게 해나갈 수 있다.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뭐 내가 수익이 조금 낮더라도 뭐 페맥스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하여튼 뭐 이러한 어떤 채권에 대해서 이걸 언제 어디서 듣겠습니까, 정말. 오충구 상무님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 글로벌 다 갔다 왔습니다, 지금 벌써 전 세계를. 그래서 오늘 요 표를 잘 보관하셔가지고요. 잘 한 번씩 다시 또 곱씹어 보면서 채권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LS증권 오충구 상무님과 함께 오늘 채권 시장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한 번씩 알아봤습니다. 또 다다음 주겠네요. 다다음 주에 저희 또 오충구 상무님과 함께 또 채권 시장 또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기서 상무님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